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이에 대해서 인식이 아예 없거나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은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며 차분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정보는 전혀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 지표를 들먹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로만 드릴 것이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서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간략하게만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논리적 흐름 때문에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짧게 결론만 보시려면 영상의 뒷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의 결과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뜻은 이러한 교환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며 원활하게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것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물은 세상에 나오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나와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그에 맞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만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거래의 가격이 정착이 되도록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재화나 서비스가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으로 거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임금협 투쟁이나 최저임금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화폐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금이나 은과 연동을 시킨다고 해도 금이나 은이 실물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생산이 되어서 화폐로 쓰일 수 있는 금이나 은의 총량을 생산이 된 실물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물의 가치와 금이나 은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간에 어떻게 가치 연동을 시켜야 할지도 또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하든지 임의적인 방법일 뿐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합리적인 교환이 자본주의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환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경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생겨납니다. 바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인데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실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돈만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는 실물과 교환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물이 많아져야 우리는 진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인 재화나 서비스가 이 세상에 나와서 그것들이 교환되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폐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실물 가치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세상에 나오는 실물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물의 총량에 맞게 화폐의 유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의 총량도 실물의 총량 증가에 맞추어서 조금씩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통화의 총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실물 총량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물 가치에 비해서 통화가 과잉으로 만들어지고 실물과 통화 간의 총량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물보다 실물을 교환하는 수단인 통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 가치 총량에 비해서 늘어나는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어나는 통화가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과 같은 금융시장입니다. 부동산을 실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은 실물이 맞습니다. 실물 자산은 금융자산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실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먹거리나 공산품이나 모든 실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기 때문에 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토지 때문인데요. 토지라기보다는 땅의 위치가 가지는 편리함이나 접근성 같은 이유 때문에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것을 명분으로 해서 부풀려진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그냥 돈이 몰리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부동산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은 실물과 다른 가격 변동의 흐름이며 여타 금융상품과 마찬가지의 가격 변동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통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물이라면 가치의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투자 수익을 많이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은 가치 근거가 아예 없거나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가치가 부풀려지고 거품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통화가 금융자산으로 더욱더 몰리게 됩니다. 거기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왜곡이 되고, 이것이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부채라는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는 뜻이죠. 또는 당장 만기가 돌아와서 갚아야 하는 돈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갚겠다고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채는 또 다른 더 큰 부채로 갚아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가 누적되고 늘어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의 부채, 기업의 부채, 국가의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는 누가 갚아야 할까요? 당연히 빚을 지은 사람들이 갚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물을 얻어서 사용하고 나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점점 더 뒤로 미루어서 결국 후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넘기는 총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진 빚을 갚아야 하는 당사자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채라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날마다 키워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먹거리나 공산품이나 문화적인 혜택들은 우리가
우리의 문명이 발전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부채를 만들어서 경제를 돌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고 축적된 지구의 자원을 단시간에 마구 캐내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리는 풍족한 먹거리나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혜택을 입는 것이지만 그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부채가 없었더라면 실물이 그만큼 적게 나왔을 것이고 우리는 풍족하지 못하게 살았을 텐데, 엄청난 부채를 통해서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나서 그것을 갚지 않고 후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를 갚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를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일 것입니다. 실거주를 위한 한 채용,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서민들이라면 거의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허덕여야 겨우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값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두 채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일반 서민이라면 두 채 이상의 쓸모 있는 집을 대출을 해서 구매를 한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돌려막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만 부채를 갚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소비를 줄이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한 채 정도의 집을 장만할 수 있을 텐데요.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결국 빚을 후손에게 떠넘기는 일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의 부채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기업도 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연구개발이나 신규 투자를 줄이면 당장은 수익이 올라가겠지만 기업의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 지출을 알뜰하게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을 택해야 할 텐데요. 신규 투자를 하려면 대출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의 결과로 수익을 거두려면 상품의 출시 시점에 경기가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조건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발행했던 국채를 매입한 채권자들에게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갚으려면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에게 정규적으로 걷는 세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어서 이것으로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의 총량은 줄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만 커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노후를 의탁하고 있는 연금과 기금들도 채권자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합니다. 누가 갚아야 할까요? 국가에서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갚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될 텐데요. 그 시점부터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남겨놓은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이미 세금 납부를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한 세금을 오랜 기간 동안 더 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국가 경제의 흐름을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생산하고
그러면 기업들도 재정이 어려워져서 인력들을 내보내야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만약에 이것을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년 만기 국채라고 한다면 이것은 30년 후에 국가가 채권자들에게 갚겠다는 뜻인데요. 국채를 매입하는 채권자들이 30년 이후에 국가에서 이것을 갚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 더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될 텐데요. 이것이 힘들 것이라고 국채 매수자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때 국가가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을 여력이 없을 테니까 지금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년물이나 만기가 다른 종류의 다른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를 매수하는 기관들이 국채 매수를 꺼리거나 거부할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100세 시대로 가고 있어서 60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활동 인구 수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생산에 기여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며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국가가 복지 비용으로 세금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인구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세금을 지출하게 만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만기 시점이 10년인 경우 10년 후에 국가가 그때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갚는다는 뜻인데 이런 국채를 살 수 있는 투자가가 과연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서 이에 대한 부담이 감당이 되지 않고 있고 국채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자도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도록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며 인력 감축을 통해서 고용이 악화되어서 가계의 수입이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세수의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만기가 돌아온 부채를 갚지 못하는 가게와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다른 가게나 기업으로 퍼지게 되어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발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위기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출생 인구의 감소가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출생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자본주의 경제는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경제 활동 인구 감소는 꺾을 수 없는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문제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더 큰 대출을 통해서 막아야 하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가게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이 있더라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만 있으면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을 사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도 모두 대출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빨라질 테지만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언젠가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통화의 총량도 늘어나야 합니다. 실물의 가치와 통화와 가치가 서로 맞지 않고 차이가 벌어지는 일이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 가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물을 교환하는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실물보다 점점 더 많아지면 언젠가는 화폐의 권위가 실추되어서 다른 말로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실물 교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화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마비되고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결국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실물의 총량과 통화의 총량이 서로 맞지 않고 통화가 실물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자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가 있는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이자를 갚을 수 있어서 파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실물가치의 총량보다 통화의 총량이 점점 더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라는 제도를 경제 시스템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돈을 먼저 벌고 나서 그것을 구매하는 순서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을 갚겠다는 잘못된 순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출이라는 제도를 없앤다고 했을 때 경제가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지라는 의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리는 영상을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본문에 쓰여진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출이 없어도 가계 경제와 기업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이라는 제도만 없으면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실물 가치 총량과 통화의 총량을 맞게 하려면 실물의 가치를 분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화폐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종이에 글자와 문양을 새긴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으로 화폐를 삼는다고 해도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서의 가치일 뿐이고 실물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금이나 은을 실물 가치의 총량에 맞추어서 시중에 내놓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에도 매우 불편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실물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적절한 거래 가격이 형성되도록 맡긴 것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분별하는 방법이 없는 이유는 우리 인류가 아직 그것을 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매우 어려우며 사람마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시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어나 서비스를 아무런 정보 없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한 후에 이것을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치의 본질을 담고 있는 화폐를 사용해서 실물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어나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폐로 산정해서 표현하고 이렇게 산정된 가치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것을 시장 경제에 내놓아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물 가치의 총량과 통화의 총량은 잘 맞게 됩니다. 경제가 왜곡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과 이자라는 경제 모순과 왜곡을 일으키는 요소가 없고 가치 있는 것이 그 가치 그대로 합리적으로 교환되는 경제 시스템. 이것이 바로 가치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대출이 있어서 이자라는 것이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경제의 거품을 만들고 왜곡을 만들어서 결국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붕괴의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피해갈 수 없는 미래입니다. 우리 인류는 여태껏 실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임금 협상에 따른 노사분규 그리고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논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가치를 가치 그대로 표현할 만한 화폐를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화폐는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금이나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과 이자가 없으며 가치를 가치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인자로 화폐를 삼고 그 화폐로 제어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해서 표현하며 그렇게 산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 경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치가 조달되어서 가치 교환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그것이 바로 가치주의 경제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의 화폐가 무엇인지, 제어나 서비스의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가치 경제 채널의 재생 목록 중에서 가치주의 경제 이론이라는 재생 목록과 제어나 서비스의 가치 산정이라는 재생 목록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가치주의 경제를 정의해 가고 있으며 그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 한계를 맞이하기 전에 가치주의 경제가 그 대안으로 준비가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